반갑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오늘부터 유통관리사 2급 필기 핵심 내용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매 시간 앞전에 이제 용어 설명을 간단히 하고 나서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용어에 대해서 선택하는 문제들이 한 가지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외우는 용어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해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리쇼링 나오죠? 자, 그리고 오프쇼링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비되는 느낌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하나만 확실히 외워도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리쇼링은 해외에 있는 자국의 기업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자국으로 다시 옮긴다. 즉, 해외에 있는 자국의 기업을 다시 자국으로 가지고 온다. 라는 게 리쇼링이라는 거고요. 오프쇼링은 반대했죠. 사업체를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로 옮긴다. 자국에 있는 기업을 해외로 다시 보낸다. 라는 게 이제 오프쇼링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파레토의 법칙은 80%의 결과물이 상위 20%에 의해 생산된다 라는 법칙이고요. 자, 롱테일 법칙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T와 기술 발전으로 상위 20%가 다수 80%로 이동을 하고 있다 라는 법칙 두 가지 보시고요. 자, 그리고 가격 결정법 중에 우리 단수 가격 결정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외워두셔야 되는 거는 경쟁보다는 마지노선의 가격에는 느낌을 준다. 즉, 우리가 경쟁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가격 설정법들이 몇 개 있는데, 이 단수 가격 결정법은 내가 경쟁이라기보다는 원가를 비교를 해서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 결정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수 가격 결정법은 뭐, 1000원이라고 할 걸 990원, 뭐, 900원, 19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싼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oT는 잘 많이들 아시죠? 여러 사물의 센서나 통신 기능, 내장의 인터넷과 연결하는 기술, 스마트 제품들 포함되겠고요. 자, 그리고 버디백, PC백, 피기백 이거 세 가지 외우겠습니다. 자, 버디버디 우리 옛날에 버디버디 하신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아는데 버디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은 날아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항공기와 화물을 이용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PC백, 우리 PC하면 뭐 떠오르죠? 물고기죠. 자, 물론 스펠은 다르지만 우리 물고기는 배 타고 잡습니다. 그래서 선박, 화물이 조합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피기백은 우리 돼지, 서부 영화 보면은 이 돼지들을 기차로 옮기는 게 참 많습니다. 가축들을. 그래서 철도와 화물로 운반하는 수단을 우리 피기백이라고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량적 척도, 양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객관적인 수량으로 측정 가능하다. 그러면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숫자 표현이 가능하거나 셀 수 있다는 거죠. 자, 정성적 척도는 그러면은 셀 수 없습니다. 자, 이 주관적인 견해로 측정돼요. 그래서 경영진들의 이 토론이나 회의 이런 것들로 결정되는 것들이 정성적 척도이다. 우리 마케팅 계획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정성적 척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정 기능 도매상에 대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한정 기능을 하는 도매상, 즉 도매상 중에서도 딱 특정 기능만 하는 분야들이 나눠져 있다는 건데요. 5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먼저 현금 무배달 도매상, 캐시 올리라고 영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금 지불만 하고요. 배달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무배달. 자, 그리고 트럭 배달 도매상, 트럭으로 배달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배달도 하는데 트럭에다 물건을 쌓아놓고 팔기도 해요. 우리 다육이나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이런 것도 굳이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진열 도매상. 자, 도매상인데 매장에 가서 진열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진열을 해주면서 이 진열대에 있는 재고들도 관리를 해주고 이런 진열대들을 이용해서 물건도 팔아주고 하는 도매상이 진열 도매상이다. 그리고 우편 주문 도매상은요. 우리 귀금속 한번 떠올려 볼게요. 시계나 이런 값비싼 것들 우리가 들고 다니면 도난이나 분실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탈로그 같은 거를 들고 다니거나 우편으로 보내줘서 마음에 드시는 번호나 주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물건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직송 도매상. 자, 직송 도매상은 말 그대로 직송이에요. 그래서 재고를 보유하거나 운송은 하지 않습니다. 자, 공급자나 생산자가 소매상에게 바로 직접 운송을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직송 도매상의 역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류 아웃소싱 그리고 3자 물류 같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A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A라는 기업이 물류를 아웃소싱 해주려고 합니다. 외주를 준다는 거죠. 자, 외주를 주려고 합니다. B기업에. 자, 우리 물류가 이만큼 있는데 이거 네가 좀 대신 해주라. 돈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출되는 물류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 비용 절감합니다. 자, 외주를 내가 맡기면은, 자, 내가 A라는 기업이 물류를 B한테 맡겼으니까 물류를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 그럼 고객 서비스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인력 관리를 통한 또 인력 관리도 잘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잘 이루어지려면 뭐다? 최고 경영자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제3자 물류나 물류 아웃소싱 주는 이유는 뭐다?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자 물류 3PL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제3자 물류라는 것은 물류의 기능을 다른 회사로 외주를 주거나 혹은 내가 자회사를 세우는데 이 자회사는 물류만 담당하는 자회사를 세운 경우에도 제3자 물류다 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상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B, NB, GB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것 내용 볼 거예요. 자, 개별 상표. 유통업자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유통업체가 만들었으면 PB다. 자, 그리고 전국 상표. 제조업체가 개발, 생산, 프로모션 다 했다. NB다. 자, 우리 뭐 대표적으로 이마트에 노브랜드가 있죠? 노브랜드 상품이 N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상표는 광고비와 포장을 간소화해서 원가를 절감시킨 거예요. GB. 점포 상표는 소매업자들이 직접 만든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SB. 자, 그리고 경쟁 상표는 후발 진입한 브랜드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저가 상품 FB다 라고 5가지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포의 경쟁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포의 경쟁 분석도 5가지로 나뉘죠. 자, 먼저 첫 번째 업체 간 경쟁 분석입니다. 자, 유사 상품을 파는 상이한 소매업체 간 경쟁 구조 분석이다. 자, 단적인 예를 들게요. 국밥집과 뭐 쭈꾸미집이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A라는 고객이 나 국밥 먹을 거야. 다음날에 쭈꾸미 먹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쟁 구조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업태 내 경쟁 분석은 뭐냐? 유사 상품을 파는 동일한 소매업체 간 경쟁 구조 분석입니다. 자, 앞선 내용이 업태 간이었으면 업태 내는 국밥집과 국밥집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유사 상품을 파는 동일한 소매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냐 보는 게 업태 내 경쟁 분석이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잠재 경쟁 분석은 앞으로 신규 등장할 만한 그런 가게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될까 분석을 해보는 거죠. 신규 소매 진출 예정 사업체나 업종을 파악 및 분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 보완 관계 분석입니다. 자, 고객들의 선호도, 소득, 특성 등을 파악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계별 경쟁 분석이 있는데요. 자, 위계별 경쟁 분석은 시험 문제에 무조건 따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바로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자, 요 4가지 단어 중에 한 가지라도 나온다. 경쟁 분석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요 4가지 중에 한 단어로 나온다. 그러면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위계별 경쟁 분석 내용이구나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은 바로 정답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위계별 경쟁 분석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 4가지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입지의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의 유형 6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업태간 업태는 내용이랑 연결되고 있으니까 같이 봐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적용형 입지입니다. 자, 거리의 유동인구에 따라 결정되는 입지예요. 즉 오프라인 매출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집재성 입지입니다. 자, 동종업체가 한 곳에 모여 거리를 이루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먹자골목 이런 것들 되겠죠. 자, 그리고 뭐 가구점 이런 모인 친구도 되겠죠. 자, 그리고 집심성 점포.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집심성, 중심, 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 중심부에 입지에 유리한 점포들이에요. 백화점, 대형 서점, 영화관, 보석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집재성 점포. 집재성 입지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동업종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낫다는 거죠. 먹자 골목 이런 것들 되겠고요. 자, 산재성 점포. 말 그대로 산재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요 탄력성이 낮아요. 그래서 분산 입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소, 세탁소, 목욕탕, 편의점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부적 집중성 입지 되어 있죠. 자, 국부적이니까 살짝 중심은 아니고 외곽이다, 그죠? 자, 동업종끼리 특정 지역의 국부적 중심지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한 친구들이다. 종묘점이나 석쇠점, 비료점 이런 친구들은 중심에 모여 있는 것보다 조금 외곽에 모여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게 국부적 집중성 입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입지 매력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 차단 원칙이 있어요. 자, 고객이 특정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C라는 고객이 있습니다. 자, C라는 고객이 있고요.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어요. 자, A 도시에 있는 하이마트를 가려고 했는데, 자, 여기 C 고객이 하이마트 가야지 했는데 B 고객에 전자상가가 생겼대요.
그럼 내가 굳이 A 지역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고객 차단을 잘하고 있다면은 B 지역이 고객 차단의 지금 매력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충 가능성 원칙. 2개 이상의 점포가 고객을 교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런 것들은 뭐냐? 자, 넥타이 가게와 셔츠 가게는 같이 있는 게 좋겠죠. 아, 저기 셔츠 사러 가면 옆에 넥타이 가게 있어서 셔츠 사고 넥타이 사러 가자.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서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반 유인 원칙. 유사업종에 소매하면 모이는 게 좋다. 자, 이거 뭐죠? 집재성 입지죠? 자, 이거 뭐였죠? 아까 먹자골목이었죠? 자, 우리 비슷한 친구들은 오히려 모여있는 게 낫다. 보시면 되겠고요. 접근 가능성 원칙. 가깝거나 교통이 좋으면 매출이 증가한다. 당연한 거겠죠. 자, 점포 밀집 원칙. 자, 지나치게 유사업종이나 보충 가능 점포는 떨어지는 게 유리하다. 밀집 원칙. 모여있는 게 좋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뭐였죠? 산재성 입지라는 거죠. 자, 산재성 입지 아까 뭐였죠? 편의점, 이발소, 뭐 세탁소 이런 것들이 되죠. 왜? 자, 그 상권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너무 모여있으면은 서로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차라리 조금 떨어져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얘기 해볼게요. 품질 관리 비용 보겠습니다. 품질 관리 비용, 물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의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세 가지 나와요. 뭐 내부 실패 비용, 외부 실패 비용, 평가 비용 나옵니다. 자, 먼저 내부 실패 비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고객에게 물건이 도착하기 전 발견된 거라는 거죠. 자, 선적, 출하, 등의 전에 발견된 제품 불량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고객에게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재검사를 한번 하는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내부 실패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외부 실패 비용은 뭐냐? 고객에게 발송 후에 발생하는 뭐 환불, 뭐 교체, 수리 이런 것들 해당되겠죠. 자, 근데 평가 비용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불량으로 발생하는 비용. 자, 어쨌든 이것도 고객에게 지금 물건이 도착 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내부 실패 비용과 너무 헷갈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눠봐야 된다는 게 내부 실패 비용은 재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 평가 비용은 생산 과정에 이미 틀려 먹은 거예요. 내가 뭐 잘못 만들었는데, 샤프를 만들었는데, 뒤에 누르는 심이 빼먹었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품질을 평가하는 비용에서, 요거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호큐 보겠습니다.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해요. 자, 경제적 주문량, 일단 재고 유지비와 재고 주문 비용을 더해 연간 재고 비용의 최적화를 위한 1회 주문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자, 무슨 말이냐? 재고 유지비, 이 A라는 물건 하나를 유지를 하는데 창고 비용도 들겠고요. 요거를 관리를 하는 인건비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들겠죠. 자, 이런 재고 유지비와 또 이런 A 하나를 주문하는 재고 주문 비용을 더해서 보니까 야, 우리가 이 A라는 물건을 1년에 한 100개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은 딱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야, 그러면은 한 번 주문할 때 10개만 주문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경제적 주문량이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 일단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자, 재고 유지비와 재고 주문 비용 더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가정이 뭐냐? 자, 수요량은 항상 일정해요. 우리는 내년에는 100개 필요하고, 지금은 한 200개 필요해.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수요량은 일정하다. 그리고 단위 구입 비용은 주문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연간 단위 재고 유지 비용은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주문 비용은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주문량은 항상 한 방에 입고된다. 리드타임이 없거나 일정하다. 항상 재고가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요 내용, 이 7가지 내용이 섞여서 시험 문제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7가지 요거는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엔 정량주문, 정기주문 보겠습니다. 자, 정량주문 말 그대로 우리 량을 보는 거죠. 자, 한 번에 내가 주문을 몇 개를 하냐, 요렇게 보는 거고요. 정기주문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기한을 정해서 주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언제 이렇게 사용을 하냐, 그게 시험에 나오겠다 이거죠. 자, 정량주문법은 표준 부품이 주문하는 경우, 많은 품목이 많거나 고정된 주문량,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주문식이나 저가 물품에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정량주문법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EUQ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정기주문법은 전용 부품을 주문한 경우 품목이 적거나 유동적인 주문량, 당연하겠죠? 자, 일정한 주문식이 고가 물품인 경우 정기주문법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요 차이점들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통의 효용 보겠습니다. 자, 효용은 4가지 있어요. 시간, 장소, 소유, 형태인데요. 자, 시간. 우리가 물건을 빨리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자,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보관 기능으로 우리가 물건을 더 빨리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사는데,
자, B 매장까지 가서 물건을 사오느니 A의 매장을 하나 차려줘요. 그래서 이 매장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보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고객들에게 멀리 가서 사실 필요 없게 시간을 효용을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B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여기로 내가 옮겨줬죠? 자, 운송 기능을 통했기 때문에 자, 생산지와 소비지 장소 차이를 극복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유 효용은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법적으로 내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유권이 이동되는 거고요. 형태 효용은 상품을 적절한 수량으로 분할하고 분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코카콜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코카콜라. 자, 코카콜라에서 우리 원액을 만들어요. 이 원액을 각국에 뿌립니다. 각국에 뿌려요. 그럼 각국에서는 이 원액을 만들어가지고, 원액을 받아가지고 이제 물과 탄산수로 섞죠. 자, 그걸 섞은 것을 이제 다시 또 병에 넣습니다. 병입을 하죠. 자, 이런 과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고객들이 원액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수량을 분할하고 이렇게 마실 수 있게 잘 형태를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 효용의 개념은 뭔가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거나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수량들을 나눠서 10개 사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것이 형태 효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 구조에 대한 한번 내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각 기업마다 프로젝트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들이 편성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라인 스태프 조직이에요. 자, 라인 조직을 보완하는 스태프를 추가한 형태로 스태프는 분석, 조언, 보조의 성격을 띱니다. 자, 그럼 라인 조직이 뭔데? 자, 라인 조직은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한계가 분명하고 관리자는 강력한 통솔력을 발휘한다. 즉, 우리 라인이 이렇게 쭉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제일 대빵이 야, 물 이렇게 쫙 진행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죠? A 책임이죠? 자, 근데 여기 이게 라인 조직이라면 여기에 스태프가 한 명 추가됩니다. 자, 이제 리더가 얘기를 해요. 야, 이렇게 했는데 스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조언, 막 분석 이런 걸 해줘요. 이렇게 되면 뭐다? 라인 스태프 조직이다. 볼 수 있겠죠? 자, 프로젝트 조직 보겠습니다. 자,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인 조직을 우리는 그냥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왜냐면은 매트릭스 조직 볼게요. 자, 전통적 조직이나 관료적 조직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젝트 조직의 성격이 들어있다. 자, 무슨 말이냐? 프로젝트 조직은 뭐 하나 프로젝트만 달성하면 다시 해체되는 일시적인 조직이란 말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보니까 옛날 막 관료들 한 군데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막 비리도 저지르고 로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근절하자. 야, 니네 여기 있다가 이 일 끝나면은 딴 데로 이동해. 이런 식으로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젝트 조직을 넣어버린 게 바로 매트릭스 조직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네트워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된 부서들이 각자 할 일 하면서 프로젝트 생겼어. 니네 이것도 해야 돼. 라고 상호 협력하는 거죠. 즉 뭐다? 짜증나는 거다. 나는 A라는 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B라는 프로젝트 생겼어요. 그럼 A도 하고 B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많아지는 건 네트워크 조직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짜증나는 거죠. 자, 그리고 포터 보겠습니다. 포터의 가치사슬 분석, 산업 구조 분석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먼저 가치사슬 분석에는 본원적 활동, 보조적 활동이 있습니다. 본원적 활동에는 구매, 물류 투입, 서비스 활동, 생산, 운영들이 있죠. 그래서 원래 제일 주로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보조적 활동은 이 본원적 활동을 하기 위해 보조, 도와주는 친구들이겠죠? 자, 기술 개발, 인적 자원 관리, 구매 활동, 전산 정보, 회계 등이 해당한다. 자, 이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산업 구조 분석 볼게요. 수평적 경쟁 요인, 수직적 경쟁 요인이 있는데 이거 빼고요. 산업 구조 분석에는 총 5가지가 있다. 대체재, 잠재적 시장 진입자, 기존 사업자, 공급자, 구매자 나온다. 자, 그래서 만일에 시험 문제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근데 문제가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겠죠. 자, 근데 어떻게 나오냐? 공급자의 역할,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뭐 구매자의 분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자 구매자 아니니까 요거 아닐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5개 단어 중에 이 5개 단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있다면은 그것은 맞는 말이니까 피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퀄 보겠습니다. 서비스 플러스 퀄리티죠. 자, 서비스의 퀄리티는 어떻게 나타나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5가지 시험이 나오고 있고요. 자, 유형성, 설비나 장비 등 물리적으로 구성된 외양. 자, 어떻게 생겼냐? 요런 게 서비스 퀄리티가 되는 거고요. 신뢰성,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한다. 내가 이 물건을 사도 괜찮겠냐? 믿을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응답성, 고객의 부름에 준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내가 이걸 요구했어요.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물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확신성, 고객에게 직원들의 능력이나 예절을 전달하는 것. 자, 이거는 상당히 사실 중요한 내용이라 되겠죠. 그리고 공감성, 고객, 개개에게 보이는 직원들의 배려와 관심들이 서비스 퀄리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마지막으로 이거 보겠습니다. 해리슨의 조직 문화 유형이 있어요. 총 4가지 있는데요. 거친 남성, 열심히 일하고 노는 거, 사운을 건다, 과정 문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외울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거친 남성. 거친 남성이에요. 뭔가 성격 되게 급할 것 같죠. 위험 요소가 많아요. 대신 피드백이 빠릅니다. 뭐 하나 안 되면, 야, 이거 왜 안 됐어? 아, 이거 이래서 안 됐어요. 그럼 빨리 고쳐. 이렇게 피드백이 빠른데, 대신 성패의 차이가 커요. 성공하면 대박인데 실패하면 망하는 거죠. 이런 게 너무 크죠. 자, 그리고 강력한 리더와 리더의 경영과 행동이 반영된다. 이런 게 거친 남성의 문화의 특징이고요. 자, 열심히 일하고 노는 문화예요. 상당히 좋아 보이죠? 자, 그래서 위험 요소가 낮아요. 그리고 피드백도 빨라요. 좋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근면하고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일상적 업무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노는 문화는 보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친구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됐죠. 자, 사운을 거는 문화예요. 자, 뭐든지 우리가 운을 걸고 하는 거는 위험,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따르죠. 그래서 위험 요소가 많고 피드백이 심지어는 느려요. 자, 게다가 운을 걸다 보니까 성공하면 대박인데 실패하면 망하는 거는 거친 남성 문화와 똑같죠. 성패 차이가 커서 모험 요소가 있지만 결과가 또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의사 결정을 상급자가 하지만 나머지 일상적 결정은 이제 마케팅 부서의 팀원들이나 이런 하급자들이 하게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과정 문화 보겠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위험 요소가 낮고 피드백이 느려요. 현실에 충실하며 안정적이지만 성패 여부가 언제 결과가 나올지 뭐 잘 모른다. 자, 그래서 이런 건 어디서 하면 좋다? 은행, 정부, 공기관 등이 해당하는 것이 과정 문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서 뭐 해리슨의 조직 문화 유형까지 깔끔하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면 되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용어 설명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거시적 환경, 큰 환경이죠. 정치, 사회, 경제, 기술적 시장 환경 이런 것들 되겠고요. 미시적 환경은 좀 작겠죠. 경쟁사, 중간상, 그리고 고객, 단체 등의 환경 요인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닝, 디배닝 볼게요. 배닝은 컨테이너 물건을 넣는 거예요. 그럼 디배닝은 컨테이너에서 물건 빼는 거겠죠. 그리고 체화재고, 재고는 재고인데 체화재고는 뭐냐? 물건이 생산자나 소매는 수중에 정체되어 있는 재고예요. 자,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자, 왜 일어나냐? 이 체화재고가 예측 실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측 실패로 인한 생산 과잉이나 경기 불황으로 발생 가능하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체화재고는 뭐 우리 보통 채찍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찍 현상. 자, 그리고 원스톱 쇼핑 볼게요. 한 곳에서 필요한 쇼핑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슬로 욕구 이런 순서 외울게요. 자, 이쪽으로 가면서 상위입니다. 생리적, 안전, 소속감, 존경,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자, 자아실현의 욕구가 가장 높은 욕구다. 가장 최종에 이루어지는 욕구 단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슈머 보겠습니다. 프로듀스 플러스 컨슈머죠. 그래서 소비자의 의견이 제품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테넌트는 임차인, 임차 점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의 해설을 제가 꼭 드리는 부분은 용어 선택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용어들을 다 아셔야지 우리가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넌트 믹스 볼게요. 자, 테넌트끼리 경쟁보다는 경합 상태인 쇼핑센터나 경쟁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각지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획지예요. 그래서 1면 각지는 없습니다.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니까 자, 1면, 2면 각지, 3면 각지, 4면 각지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획지는 뭐냐? 건축용어로 구획 정리를 하는 한 단위 땅이에요. 그냥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티센 다형. 자,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보시면 근접 구역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가까운 쇼핑센터를 이용하여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를 가지는 방법. 근접 구역법이 그냥 이 말이에요. 소비자들은 가까운 데를 간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점포 형태는 직사각형이 가장 좋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6 시그마 있어요. 6 시그마가 숫자로 표현하면 100만 분의 3.4라는 뜻입니다. 자, 100만 분의 3.4가 뭐를 의미하냐? 자, 결합률을 이 6 시그마로 낮추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고객 만족과 품질 혁신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6 시그마다 외우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보겠습니다. 리더십의 종류는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카리스마. 구성원에 대한 리더의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와 리더로서의 존재감이 있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를 가지게 하는 카리스마와 조직 변화에 필요한 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라는 거 조금 다르죠. 참여적 리더십. 카리스마와 구성원이 업무 관리, 의사 결정에 참여시킨다. 카리스마도 있는데 구성원이 업무 관리와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를 시키는 거죠.
성취 지향적, 성과를 강조하고 구성원의 목표를 설정시켜 구성원들이 달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짜증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서번트 리더십 보겠습니다. 제일 좋죠?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먼저 경청하며 설득과 대화로 업무를 추진하고, 사람은 중요한 자원이라고 보는 것이 서번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분이 되시길 바라요. 자, 그럼 경로 파워 보겠습니다. 이 영향력, 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이 내용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먼저 강제력 보겠습니다. 뭔가 강제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A가 지금 갑이라고 보고 B를 을이라고 볼 건데요. 자, A가 B에게 행사하는 처벌이에요. 자, 물건을 일부러 끼워 판다던가, 말 안 들으면 지역권 철회시킨다던가, 대리점 보증금을 인상시켜버린다던가, 이런 게 강제력에 해당하고요. 보상력은 반대로 A가 이제 B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리베이트나 할인, 금융지원, 판촉지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합법력은 A가 행사하는 영향인데요. 이제 상표 등록, 특허권, 프랜차이즈 권리 이런 것들이 합법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준거력 보시면 준거가 기준이죠. 이 기준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자, A가 B에게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이름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우리 회사 목표 멋있잖아. 소속감을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준거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문력은 A가 B에게 전수하는 기술입니다. 전문 기술이겠죠. 경영 지식, 직원 관리 노하우, 시장 정보력 이런 것들 되겠고요. 그리고 정보력은 시장 정보, 소비자 정보, 제품 정보 등의 공유로 발생하는 영향이다. 그래서 5번, 6번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1번에서 4번 내용이 상당히 섞여서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중간상의 필요 이유 보겠습니다. 자, 중간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제가 구조로 간단히 하면은 유통업체가 있고, 그리고 소매업체가 있고, 그리고 공급업체가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유통업체가 중간상이 지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총 거래수 최소 워칭입니다. 자, 유통 경로에서 중간상이 개입함으로 단순화, 통합화되어 거래 비용을 감소한다. 중간상이 생기면 오히려 지금 유통 경로에 오히려 더 추가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간상이 오히려 있는 것이 다른 이상한 개미들이 꼬이지 않게 방지를 해주는 것들이 더 크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동비 우위 원칙이에요. 제조 분야와 유통 분야 서로의 장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즉 중간상이 추가됐다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하나의 전문가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유통이나 제조를 다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유통을 하는 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너무 편하겠죠. 난 제조만 하면 되니까 그동안 제조에 집중을 잘 못했다면 말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간상이 생기면은 서로 각자 잘하는 거 하니까 더 좋아지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분화 원칙 비슷한 내용이죠. 유통 경로상에 수행되는 수송, 배송, 보관, 위험 부담 및 마케팅 활동 등 각 경로의 주체들이 서로 경쟁력 있는 부분의 활동을 맡아 분업하는 것이 낫더라. 즉 우리 중간상들 다 모여봐. 야, 너 뭐 잘해? 난 유통 잘해. 너 뭐 잘해? 난 마케팅 잘해. 야, 그럼 우리 각자 하는 거 잘하자. 그러면은 우리 최고가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집중 준비 원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매상이 상품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양이 감소되면서 소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소량 내가 필요한 만큼 물건을 파는 양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통 기능마저 업그레이드 시켜버릴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누구 때문에? 중간상 때문에. 그래서 중간상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물류 영역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조달 물류라는 것은 뭐냐? 물류 조달, 말 그대로 이제 물류가 조달되기 시작한 거죠. 자, 조달 시작부터 물류를 보관하는 창고까지 입고되는 거예요. 자, 그럼 조달 시작. 조달해서 창고 갔어요. 자, 창고 입고됐어요. 자, 생산 물류는 뭐냐? 자, 자재 창고에서 지금 입고가 됐죠. 조달 물류를 해서. 자, 그럼 자재 창고에서 이제 생산 공정 창고로 가는 거예요. 자, 생산하러 만드는 창고로 가는 거죠. 자, 여기를 이제 생산 물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생산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상품이 고객들에게 배송이 됐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고객이 반품이나 교환을 원해요. 물류 활동해야죠. 이게 반품 물류고요. 자, 폐기 물류는 뭐냐? 파손 또는 진부화 등으로 제품이 상품 또는 포장 용기를 소멸시키는 물류 활동 등으로 손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폐기 물류를 이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회수 물류는 반품 물류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물건을 회수하긴 하는 건데 뭘 회수하냐? 팔레트. 자, 물류 쌌을 때 깔아놨던 것들,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회수하는 것이 회수 물류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고객에게 물건 전달하는 게 판매 물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요거 보겠습니다. 이제 기업의 성장 전략 한번 이해해 볼게요. 요 네 가지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지금 도식화를 해서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각화 전략은 신제품 개발로 신시장 진입해요. 자, 그러면은 신제품, 제품이 앞에 나와요. 다각화 전략이죠. 다각화. 자, 제품 개발 전략은 뭐다? 신제품 개발로 기존. 자, 그러면 신제품으로 기존 시장에 진입한다. 제품 개발. 자, 그럼 시장 개발, 시장 침투는 둘 다 시장 들어가면은 기존 제품인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아니죠. 자, 기존 제품으로 신시장 진입해요. 그렇구나. 자, 시장 침투죠. 근데 앞에 썼으니까 이번에는 기존 제품으로 기존 시장에 침투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도식화를 해서 외우신 게 절대 안 헷갈리실 거예요. 요거 문제 나오면은 놓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연세점, 체인점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규 연세점. 자, 동일 자본에 속하는 많은 수의 복제 점포가 각지의 분산해 중앙본부의 통제를 받는 대규모 소매 조직이다. 자, 무슨 말이냐? 그냥 이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 자본이라는 건 회사가 하나라는 거잖아요. 자, 그 회사 하나가 똑같은 매장을 여러 개 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직영점형은 말 그대로 체인 본부가 직접 소매 점포를 운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대해 상품 공급, 경영 지도를 해주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이 마스터, 우리 신용카드도 마스터카드면 해외에서 쓸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해외 현재 기업과 계약을 맺어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것이 마스터 프랜차이즈다. 맥도날드 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합형 체인. 자, 말 그대로 체인점인데 조합이 있어요. 동일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설립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냐? 공동 구매도 하고, 공동 판매도 하고, 공동 시설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만들면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체인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임의형 연쇄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일부 기능을 체인 본사에 위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대신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럼 이거는 내가 해줄게 하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춰주기도 하며 경영의 독립성과 연쇄점화로 얻는 이득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연쇄점이 임의형 연쇄점이다 라고 내용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2 보겠습니다. G이 아니고 JIT죠. 자, JIT 일단 뭐냐? Just in time입니다. Just in time, 내가 마침 필요한 시간, 이렇게 해석해보면 되겠죠? 자, 적기 공급 생산 시스템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발주 회사의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적기에 공급받아 재고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여 원가를 절감해보겠다. 자,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내가 10개를 팔아요. 하루에 10개를 팝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최소 내가 10개씩은 주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하루에 10개 파는지 셋째를 잘 안 세봤어요. 그러니까 맨날 20개씩 주문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보니까 70개가 남았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JIT를 경영 기법을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하루에 필요한 게 10개예요. 자, 근데 혹시 11개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안전재고까지 포함을 해서 주문을 하자. 그럼 우리가 굳이 물건을 쌓아놓을 필요도 없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들어갈 필요도 없지 않냐. 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JI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상품이 적시에 도착하므로 제로 재고나 극소량의 재고를 유지하므로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JIT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재고는 누군가는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누가 가지고 있냐? 공급업체가 가지고 있게 되겠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JIT2는 뭐냐? JIT와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다른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맨 처음엔 재고 유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잖아. 이렇게 적시 필요한 것만 알면은 했는데 좀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복하는 업체나 내가 물건 10개를 발주했어. 그럼 바로 주문 들어가면 되는데 물건 발주 10개 받은 데서 얘네가 10개 주문했대요. 10개 주문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보고 하는 거는 되게 비효율 아니냐? 우리 이런 거 한번 줄여보자. 이런 것만 줄여도 우리 이런 비효율들 원가 절감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만 줄여도 우리가 원가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JIT2다. 자, 그래서 시스템에 조금 더 초점을 갖춘 게 있다라고 하면은 JIT2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파 브랜드 볼게요. 스파 브랜드 우리 보통 청바지 브랜드로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미국의 청바지 회사 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뭐 하는 거야? 자, 자사의 기획 브랜드 상품을 직접 제조하고 유통까지 해버리는 소매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내가 파는 물건들을 내가 유통까지 해요. 자, 그러면은 뭐가 이득이냐? 내가 파니까 뭐가 잘 팔리는지 알잖아요. 그럼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팔아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 소매점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돼서 대량 생산 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해서 제조 원가를 낮추고, 대량 생산하니까 규모의 경제죠. 제조 원가를 낮추어지죠. 자, 유통 단계를 축소시켜서 저렴한 가격에 빠른 상품 회전을 하는 것이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요, 제조 원가를 낮추고 빠른 상품 회전율을 특징으로 하고요. 기존 자사 제품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그냥 잘 팔리는 거죠. 잘 팔리는 것만 다루니까 상품에 대한 만족도 높겠죠. 자, 그래서 이 스파 브랜드의 가장 또 잘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내용은 뭐다? 상품을 만들기 위한 예상, 이런 예측 정보들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기본 베이스까지 깔려 있다는 거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MRP 보겠습니다. 자, MRP는 자재 소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말만 뜯어보니까 내가 이 자재를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세우자. 이 내용 같죠? 자, 그래서 적시에 정량의 물품을 제공해 재고 수준을 최소로 유지한다. 어디서 봤었죠? JIT 내용을 함께 담고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 계획 및 생산 능력 계획을 수립하기에 좋다. 즉, JIT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MRP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지금 눈치채신 분들은 유통관리사 지금 바로 시험 보셔도 합격할 만큼 눈치가 빠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품이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 알면 주문하기 참 편하겠죠. 자, 채찍 효과 나왔습니다. 채찍 효과 정말 확실하게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될 때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소비자의 정보가 상부 공급 단계로 갈수록 잘못 전달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정보가 상부로 가면서 왜곡되거나 지연되면서 수요와 재고의 불안정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제조업체가 있어요. 물건을 제조했어요. 자, 그럼 이걸 공급하는 게 있고요. 유통업체가 있겠고요. 유통업체에 소매자 갖다 주겠죠. 소매업체에서는 이제 소비자한테 물건을 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채찍 효과라는 건. 자, 소비자가, 자, 포켓몬빵, 포켓몬빵 최고야.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자, 어쨌든. 포켓몬빵 최고하니까 소매점에서, 아, 포켓몬빵이 잘 팔리는구나. 유통업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포켓몬빵이 잘 팔려. 이런 게 유통업체. 그래? 그러면서 이제 공급업체에다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포켓몬이 인기가 좋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급업체, 그래? 하면서 제조업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 일본 제품이 인기가 좋대.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 왜곡돼 버렸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자, 소매업체가 유통업체한테 포켓몬 빵이 인기가 좋대라는 거를 들었어. 이거 전달해야지. 라고는 했는데 한 일주일 뒤, 막 2주일 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유통업체가 이제 안녕하세요. 물건 배달 왔어요 했는데 마침 잘 왔어. 내가 오랜만이네. 야, 그때 소비자가 뭐랬더라? 야, 포켓몬스터가 인기가 좋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드 타임이 짧아야 된다는 효과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채찍 효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유통 주체들이 있겠죠. 이런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수요 예측을 바로바로 빨리빨리 공유를 해줘야 돼요. 혼자 예측하고 있으면 다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감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정보 공유가 핵심이고요. EDLP, Everyday Low Price 등 이런 물건을 빨리빨리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 관리 전략을 통해서 변동성을 줄여준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채찍 효과를 감소시킨다. 자, 이게 뭐다? 전략적 파트너십 하면은 정보 공유 되잖아요. 리드 타임을 단축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채찍 효과를 줄일 수 있다. 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너무 잘 드렸기 때문에 이해 안 되시면은 잠시 뒤로 가셔서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자, 이 채찍 효과는 정말 매회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세 문제까지도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꼭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마진, 회전율에 따른 전략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마진, 고회전율이 필요한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먼저 유명한 제품이나 임대료가 싸거나 고객이 이미 구매를 결정하고 내방하는 경우에는 저마진, 고회전율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편의품들이 많이 해당을 하겠네요. 자, 우리 배추 사러 가야겠다 하고 사러 가죠. 자, 이미 결정을 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마진이라는 것은 물건이 싼 제품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거 해당하시면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고마진 저회전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유명하지 않은 제품, 임대료가 비싼 지역, 복잡하고 소매점포 조직, 고객이 내방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전문품이나 선매품들 이런 것들 해당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상권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왜 도움이 돼요. 자,
자, 어쨌든 상권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권이라는 건 한 점포가 흡인할 수 있는 고객의 지역 범위죠. 그래서 내가 여기 점포가 있으면은 한 이 정도에 있는 고객들은 우리 가게로 그래도 뭐 걸어서라도 오더라. 이런 게 이제 상권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이거 되게 엽전같이 생겼네요. 자, 어쨌든. 자, 이 상권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고 있죠. 자, 1차, 2차, 한 개 상권이 있는데 한 개 상권은 3차 상권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자, 그럼 1차 상권, 제일 가까운 곳이겠죠. 전체 이용 고객의 60, 65%를 흡인해요. 자,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높겠죠. 500m 이내에 가장 가까웠고, 그리고 직경 1km까지는 우리의 1차 상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케팅 수립할 때 가장 핵심 타겟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차 상권은 그 다음이겠죠. 전체 이용 고객의 20에서 25%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2차 상권의 고객은 지역적으로 넓게 멀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의 밀도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 개 상권은 뭐냐? 그 1차 상권도 아니고 2차 상권도 아닌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여기 매장 오려고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한 개 상권, 3차 상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끝 문제네요. 자, 간단히 좀 쉬어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 심리에 대한 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의 원칙이에요. 저 집합되어 있다. 사람이 저기 집합해 있어요. 뭐지? 저기 뭐 맛집인가 사은품인가 뭐 주나? 가보게 되죠. 그리고 보증 실현 법칙. 자, 득실을 따져서 득이 되는 쪽을 선택한다. 자, A, B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가격에 팔아요. 근데 여기는 요구르트 하나 더 준대요. 그러면 A 가는 게 맞겠죠? 혹은 A가 서비스가 더 좋아요. 그러면 A 가는 게 낫겠죠? 혹은 또 A 종업원이 친절해요. 그러면 A 가는 게 낫겠죠? 이런 게 보증 실현 법칙, 안전 중시 법칙, 위험하거나 잘 모르는 길을 지나지 않으라는 원칙. 즉 골목길을 내가 굳이 가면서 여기 가게가 있었네 라고 하는 거는 알고 봤더니 사장님 여기 언제 매장 오픈하셨어요? 10년 됐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횡단보도 있어요. 나 저기 건너서 저기 매장 가긴 좀 그런데 라고 무의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최단거리 실현의 법칙. 말 그대로 최단거리요.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매장을 가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가로질러 간다는 거죠. 직각으로 꺾어가지 않고 쫙 이게 더 빨라. 근데 요 가는 길에 매장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 있는 매장을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최단거리 실현의 법칙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